황 대변인도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가? 예, 유튜브를 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강규영 교수님, 조명기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강규영 교수님 2년 동안 KBS에 이사로 계시면서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종편 나온 것은 2012년입니다. 2012년 2월 달에 나와서 2017년 3월 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시던 날 모든 방송으로부터 퇴출했습니다. 5년 2개월 동안 제 별명이 원래 수도꼭지였습니다. 틀면 나온다고. 종편, 그야말로 종편 여기 틀면 여기 나오고 저기 틀면 저기 나오고, 저 친구는 무슨 다 생방송에 대해서 저렇게 매트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것을 증명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저기 계시는 우리 이서구 대표님이십니다. 2012년에 당시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이었죠. 그때는 우리 이서구 대표님하고도 한참 또 방송도 간이 뛰었는데, 저 수도꼭지 맞죠?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편의 산 역사가 바로 황태순 평론가입니다. 종편의 산 역사, 종편의 모든 것을 초기부터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감되는 날, 퇴출되는 날까지를 모든 것을 다 겪었고, 그 다음에 아까 수도꼭지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박하갑니다.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모든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종편에서의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사실 저는 짠지도 않았는데 마치 짠 듯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윤주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아까 좀 강규영 교수님 4인방 얘기하시고 윤주호 얘기하니까 딱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윤주호가 이름을 처음 깐 게 3월 10일인가 됩니다. 그게 바로 교통방송의 김어준 프로에 가서 이름을 깠습니다. 맞습니다. 딱 까니까 그야말로 일주일 사이에 불이 나듯이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끌어당기는데, 드디어 결정적으로 불을 부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JTBC.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8일 날, 그 당시 저 어딘가요? 브루나이? 앙코르 와트든 그 6박 7일 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조금 미안했는지 한 얘기가 뭐냐니까, 당시 김부겸 장관, 박상기 장관 불러놓고 이 얘기했습니다. 야,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명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러니까 그날 바로 KBS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김재동, 오늘 밤 김재동에 나와서 그냥 한 10분간을 갖다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심지어는 9시 메인 뉴스에 나왔어요. 자, 제가 왜 4인방 얘기를 하냐니까,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 좌파 운동권의 거두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결을 아주 달리는 장기표 선생이 있습니다. 장기표 선생이 최근에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하고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야, 내가 보았더니 흔한 얘기를 문재인은 꽝이다. 문재인은 운동권 사꾸라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내가 그 동네에 있어봐서 아는데 운동권에서는 경력에 밀리면 숨을 못 쉰다. 꼼짝을 못한다는 표현을 써요. 아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강규영 교수님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KBS 사장이 있으면 뭐하고 KBS의 부사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까 4인방에서 쥐락펴락 한다면서요. 지금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자리에 앉혀놓고 쥐락펴락하는 또 대한민국에서 4인방이 있습니다. 아시죠? 민주노총, 민변, 전교조, 참여연대입니다. 여기서 무슨 명령을, 무슨 암시를 갖다가 대통령이 주었는지, 대통령 6박 7일 여행 갔다 오자마자 마치 옛날 마오쩌둥이 대자보의 사령부를 포격하라 라고 오다를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 홍위병들이 미쳐 날뛰듯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저는 오늘 당초 여기 좀 참여해 주십사 했을 때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어요. 이거 그나마 지금 작년 11월 11일 처음 한 1년 한 2년 가까이 그야말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불비불명, 울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는 이 신세에서 그나마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저 숨 좀 쉬나구나 했더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야, 조만간 유튜브도 통합방송법으로 유튜브도 조져버린단다, 모두 뭐 한단다. 그래서 야, 그거 좀
2017년 4월 1일자가 그야말로 완전히 백수건달 됐는데 1년 한 6개월 만에 기신기신 유튜브에서 조금 유튜브 방송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 잘리는 거 아닌가. 근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명기 교수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시면서 자, 유튜브는 언론의 자유라기보다는 표현의 자유이고 것이고 아까 그런 그 미국의 수정헌법까지 연언을 밝히시면서 비록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허위조작 뉴스 자율규제위원회를 만들고 또 혹자들이 통합방송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재갈을 물리려도 참 안 물릴 것이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안 잘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유튜브가 갑자기 폭발했는 줄 아세요? 유튜브가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가 나온 건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놀랍게도 유튜브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은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자, 지상파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종편 완전히 잡아냈습니다. 그나마 신문에도 보면 조선일보 정도가 가로 반항하듯이 저항하듯이 좀 깔짝거립니다만은 이 정부 눈도 안 깜짝 안 합니다. 그러면서 심심하면 나오는 거 있죠. 야, 너희 방시일과 장재현하고 관계 있잖아. 그래서 윤주열 내려온 거예요. 밝혔더니 뭐예요? 나온 게 없잖아요. 기박이 처음에 어쩌고저쩌고 페미니스트 같이 하더니 나오고 있습니까? 정 안 되니까 별건 수사에서 뭐 뇌물 받았다고 잡아놨잖아요. 버닝썬 나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모든 언론을 잡아야 돼. 딱 하나 보니까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마치 벼룩 마냥 여기 톡 저기 톡 밤에 빈대 마냥 이 유튜브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대 이상 60대가 대한민국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습니다. 유튜브에. 근데 작년 사실 10월까지는 유튜브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11월 11일 날 첫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물론 방송은 한 13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작년 9월 26일 이낙연 총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어디를 가냐? 베트남을 갑니다. 베트남에 국가주석이 죽고 거기에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가서 이 양반이 방명록에 뭐라고 썼냐니까 잘 들어보세요.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2018년 9월 26일 이낙연 썼어요. 그런데 뭐 일배라고 아시죠? 아주 그쪽에서 주석 해놓고 동그라미 빡 쳐서 쭉 뽑아고 김일석 써놓은 거예요. 아, 모르셨구나. 이낙연은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본인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국무총리 되셨다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가짜뉴스를 때려잡자고 뭐하느냐고 불호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 의원 20명이 어딜 갔냐니까 역삼역 앞에 보면 구글코리아가 있습니다. 거기 달려가서 자 이거 좀 빼라 삭제해라. 구글코리아가 저도 구글코리아만 가봤습니다만 구글코리아는 이렇게 보면 뭐 중간 연락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든 유튜브에 모든 올리고 빼고 흔한 얘기로 저 구글 어드센스를 통해서 뭐 조금의 그 광고료 그만큼 저 조직 지원료입니다만 보고하는 것 모든 것을 AI를 통해서 미국 본사에서 합니다. 여기 역삼동에 있는 구글코리아는 그야말로 연락사무소다 뭐라고 그러나요? 아니 뭐 배급소 비슷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고 현역 의원 20명이 가서 그 앞에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친 게 10월 중하순입니다. 10월. 그렇죠. 예. 그때 사람들이 깨우친 거예요. 이거구나. 이자들에게 약점이 있었구나. 이자들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수통을 틀 수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앞에 계신 두 어르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드디어는 요거 하나 듣고 나가면 된 거예요. 요거. 물론 제 건 아닙니다. 옆에 우리 사회자님. 제 건 여기 있습니다.
저도 작년이고 5월달에 썼습니다. 그 전에 우리 폴더를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론 들어와서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방송과 유튜브의 차이점, 방송 여당의 편향적 조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 4페이지 정도를 정리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좀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시면 나름대로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한 짧게 2, 3분에 요거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편이 나오면서 사실 처음에 지상파들이 좀 뜨뜻미지근하게 보았는데 종편이 여러 식사 프로그램 만들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말기 1년하고 박근혜 정부 4년은요 대한민국 언론이 창달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명박 때 그 유명한 민중화가라는 홍성당 유아등이 만든 그림 기억났어요? 처음에 박근혜가 애를 낳습니다. 근데 애가 누구야? 선글라스 낀 박정희야. 이런 배은적인 그걸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그때 지금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못 때려잡아 먹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표현의 자유다. 심지어는 그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변호사, 박원순 시장 변호사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요체고 민주주의 요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뭐 누군가 나경원 의원이 그랬나요? 누가 벌써 블룸버그 통신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런 낯뜨거운 얘기를 갖다가 들을 수 있겠는가? 제발 좀 그런 말 좀 듣지 않게 해다오. 그랬다고 이해찬 씨 뭐라고 그랬어요? 막말이요. 아니죠.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대한민국 법책이 어디에도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과거에 국가 모독죄라는 죄가 유신 시절에 잠깐 있었어요. 정확히 국가 원수 모독죄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정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즉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보면은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데 보면 그 여자 주인공 한마디로 막간 여자입니다. 막간 여자 여기다 덕하니 저 꽃 하나 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얼굴에다가 박근혜 현 대통령의 얼굴을 붙여서 거기서 이 A4 용지에다가 9,000장을 갖다가 복사해서 어디서? 저 보면 광화문 사거리에 동아빌딩이라고 있어요. 면세점. 거기서 뿌렸어요. 근데 뭐로 처벌된 줄 아세요? 국가원수 모독죄 아닙니다. 이거 뿌려갖고 저 교통 방해했다고 뭐 도로교통법으로 자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파 자유 우파 보수 정권에서는 언론 자유가 창달되었고 철저하게 보호되는데 그들은 입만 열면은 인권 얘기하고 입만 열면 평화 얘기하고 입만 열면은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상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옆에 계시는 우리 강규영 교수님 어떻게 쫓아낼 줄 아시죠? 북치고 장구치고 그 앞에서 들들들 볶아서 결국 갖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진 바꾼 다음에 사장 바꾼 거 아니에요? MBC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보면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뭐 그런 세월인데 뭐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요거는 이제 2016년 10월 24일 뭐 그 전에 보니까 20대 총선에서 일당이 민주당 되고 나니까 언론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사실은 보면 KBS, MBC 이와 같은 데 보면 14,50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언론 노조 소속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TV조선이다, 채널A다 이런 MBN, 공이다 보면 사주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노조가 있어도 그런 무슨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거기 제가 처음에 2012년, 2013년에 종편에서 보니까 깜짝 놀라겠습니다. YTN도 마찬가지게 왜 일반 기자직이나 이런
뭐 기자직이나 뭐 이런 간부직들은 거의 다 보면 뭐저 월급도 많이 받고 보수 성향인데 그 당시에 보면 문제는 PD 그 다음에 작가 의전작가 에브리바디 거의 99.9%가 노빠더라고요. 노빠 노무현 그게 다 비정규직이었거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PD나 이런 사람들 비정규직인 이 사람들 그러면 저기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시 이제 뭐 밥 먹자 뭐 하자면 나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당한다. 이게 그야말로 가랑비에 못 젖듯이 당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경계하고 대비해야 된다. 멍하니 있더라고요. 멍하니 때 결국 당했죠. 그래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JTBC의 그 손석희는 그야말로 완전히 나팔수 역할을 하고 그야말로 모든 모략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실은 의린자중하고 암약해 왔던 PD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마구마구 좌파들 좌파 성향 좌익 성향의 패널들을 갖다가 출연시키고 등등등등등등등 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입니다. 탄핵 소추되니까 그때는 아예 내놓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연 원결연에서 뭐 이른바 막말 편파 편향 뭐 5점 7점 9점 12점 사람을 꼽아서 SNS에 돌리면서 마구 바람을 잡아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영삼 씨라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방송 많이 했던 그 형은 그 사람은 뭐 약간 뭐 중도 좌파 정도 되고 지금 뭐 민주평화당 예전 최고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잘리게 된 결정적인 게 뭐냐? 2017년 그 당시 2, 3월 경에 예비 후보자 부인들에 대한 뭐 좀 재밌는 그 종편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좀 뭐 다 좋은데 김종수 여사는 우리 호남에서는 좀 나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요. 원래 민영삼 씨구나 한번 해볼까요? 어이 우리 고향에서 말이요. 그 우리 김종숙이 좀 나댄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잘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옆에 있던 거기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있던 내 친구 최모 씨는 고개 끄덕거리고 가만히 있었다고 보니까 잘릴 뻔했어요. 그 심의실에서 각 방송사 심의실에서는 이거 갖다가 저 제작본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이러저러 하니까 치우십시오. 거기 보면 민영삼이 나댄다고 표현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죠? 저는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그 친구는 그래서 그걸 갖고 있어요. 카피. 개새끼들은요? 갖고 있다니까. 개새끼는 아닙니다. 사람 새끼.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한 2년 동안 물린 가운데 드디어 아까 이제 윤석열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 사람들 목숨을 거는 게 있어요. 2020년 지금 여론조사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0.75% 맞습니다.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 뭐 공유하는 얘기가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별다른 현재 상태 좋습니다. 현재까지 딴짓만 안 하고 현 상태로 언론에 제가 물려도 좋습니다. 다 이렇게 가도 민주당은 80석을 못 얻는다는 게 과학입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그럼 뻔히합니다. 무슨 짓을 하겠어요? 두 가지 짓을 합니다. 첫째, 우파의 분열. 둘째, 흔한 얘기 조십니다. 검찰의 칼로. 바로 그 검찰의 칼로 누가 공동 운명체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켜서 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는 마지막 숨통 유튜브 시대가 돌아있으나 저들 또한 자기들이 내년 총선에서 깨지면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지면 3월 2일인가 3월 3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월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 끝이고 5월 9일까지고 선거는 3월 초에 치릅니다.
거기서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이 지켜내지 못하면 대선에서 깨지게 되고 대선 깨지면 자기들이 어떤 운명에 빠지는지 왜? 자기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면 몰수하고 그야말로 어떠한 지시라도 마침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이해찬 대표 단독 국회의원이었다고 호언장담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분 조명기 교수님, 강교영 교수님 결론 공기 국민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마치 우리 홍콩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듯이 중국 공산당 그런 결연한 자세가 없으면 저 사람들은 무슨 지시를 할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면 좋아요. 폼이 나니까. 자, 앞서 그 프로에서 그 말씀하셨죠. 자율규제 말씀하시면서 뭐 어쨌든 자율규제는 앞서 우리 저 배법인 변호사 말씀대로 그것이 자율규제를 갖다가 위장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검열, 권력의 검열 아니냐. 근데 프로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자율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같이 원래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건 시장 원리에서 자동적으로 험한 말, 막말은 퇴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집단지석이 바보가 아닙니다. 5천만이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막말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눈 깜빡 속일 수 있지만 그거 갖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자율규제하겠다. 마지막 케이스로 자율규제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1월, 2월 달에 당시 이제 보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진행됐을 때 자, 김여정이가 왔으니까 김정은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참 순진한 패널 한 분이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하고 이설주가 올지 안 올지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트럼프 멜라니아라고 불러도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방송사, 저기 TV조선이죠. 자율규제에 따라서 왜 김정은 위원장을 안 붙이고 이설준 여사를 안 붙여서 바로 그다음 쫓겼습니다. 자율규제 어떤 경우도 아까 말씀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알아서 정리할 겁니다.